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잡초 같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끈질기지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도블럭 사이에도 이제 슬슬 잡초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이런 데서도 자라는 게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갑자기 왜 오프닝부터 잡초 얘기를 하나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유튜브도 지금 계속 영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인스타도 저희 계정 있으니까 팔로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궁민 씨와 SBS 사회부 박세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반가운 목소리 그리고 반가워진 목소리. 오랜만에 다시 출연하신 박세영 기자와 인사를 나눕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 또 한 번 또 다시 나와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계속 기쁜 마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개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뭐 저번에 에피소드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슬슬 고정 멤버를 영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그 퍼즐 조각 중 하나인 박세원 이제 고정 멤버의 퍼즐 조각 중 그러니까 두 조각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목표는 4명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중 하나가 이제 박세영 기자입니다. 다시 만나서 되게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저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촬영했던 그런 영상 올라간 거 잘 보고, 영상, 녹음본 올라간 거 잘 보고, 거기 막 댓글 하나 달렸더라고요. 맞아요. 쉽게 달리지 않습니다, 저희. 네, 그래서 거기에다 하트도 좀 누르고. 왠지 2개더라. 나는 일단 우리 운영 계정에 하나 눌렀는데, 그렇죠.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반응도 좋았고, 사실 맞아요. 뭐 블로그에도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블로그 글을 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 책 편을 그 블로그에 쓰신 저희 청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잊고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뭐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거 기억이 났다면서. 것들, 굉장히 좋았어요. 저번에 되게 그래서 재밌게 반응도 좋았고 그랬는데, 저번 방송이 어땠나요? 그러니까 좀 다시 들으면서 뭔가 느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방송한 걸 들으면서 초반에 제가 열심히 막 텐션을 높여서 얘기하다가 뒤에서 제가 막 피곤해져가지고 말을 안 하고 하는 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텐션을 2시간 동안 유지를 하는 게 쉽지 않고, 남궁민이 되게 이랬는데 남궁민 씨가 끝날 때 되면 힘들어요. 이게 힘든데 그 텐션을 유지를 한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쉽지가 않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적은 게, 이게 처음 출연한 사람들은 자기 거 듣기 엄청 힘들대요. 그 목소리 낯설잖아요. 저는 항상 듣고 살아서.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직업이 방송이니까 이게 자기 목소리 듣는 건데, 출연하는 분들 자기 목소리 못 듣겠다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도 영업해 주셨나요? 그래요? 좀 봐달라고 했는데, 이제 제 웃는 거 너무 크게 웃지 말라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이걸 청취자하고 피드백 주시고, 맞아요. 저희 백희연 기자의 어머님도 저희의 지금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요. 피드백을 항상 주시거든요. 간접적으로. 항상 근데 굉장히 냉철한 피드백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막 리포트 나가고 방송하고 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찾아주세요?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냉철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피드백을 하십니까? 주로 기사 내용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어떻게 나오냐? 저의 얼굴과 옷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옷은 입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옷이 겹친다. 맨날 근데 그거 같은 진짜 옷이다. 찐팬만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이니까. 근데 저희도 방송국 동기들이 있으니까 약간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저희 동기들의 부모님이 저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옷밖에 없잖아요. 방송 동기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신문 기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또 따스한 그 피드백들 그러니까 주고 계시죠. 아무튼 이제 박성 기자도 오고 이제 퍼즐이 계속 앞서 이제 언급했듯이 4개 그러니까 2개 추가적인 고정 멤버 네. 중 한 분이 박성 기자인데 앞으로도 계속 뭐 개편 같은 것도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조금 이제 개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바꾸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하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개편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방향은 이게 왜 그 스타트업 용어로 애자일한 그렇기로 합시다. 애자일하고 우리가 빠르게 피봇한다. 그러니까 빠르게 피벗한다. 그 스타트업 네. 용어를.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가져오고 싶긴 한데 조금씩 바꿔갈 테니까. 저희가 좋은 에피소드도 얻고 새로운 동료도 얻은 데다가 저희가 경사가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 직독잡설이 드디어 1년여 만에 아. 우리나라 그 주요 일간지에 기재가 됐습니다. 기재가 됐다는 게 뭔 소리예요? 그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직독자설 치셔서 뉴스로 들어가면 네. 조선일보에 저희 채널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또 일간지에도 나오고 어떤 저희가 뭐 일로 사고로 친 건 아니고요. 언급이 된 걸까요? 저희의 찐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네. 이제 그 일간지 글을 써주시는 이제 퍼블릭 박세용 대표님이 쓰고 계시는 코너인데 네. 저희 채널에도 오래된 구독자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직접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한 수십 명의 구독자가 늘었는데 굉장히 감사한. 어쩐지 유튜브 구독자들도 이렇게 조금씩 그래요?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뭔가 아침에 보고 뭔 일이지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 구독자가 뭐 늘어나는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러면은 음성만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거 녹음하는 것도 현생이 바쁜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라 기약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또. 구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일간지 기자지만 일간지에 나온 거는 처음이니까 어떻게 그쵸? 보면은 네,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저도 저희가 좋은 일로 나쁜 그러니까. 일도 아니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직독잡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저희가 저기 책 얘기로 들어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썰이 너무 길었네. 오늘 딴 얘기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자, 아니 일단,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좀 환영하는 의미에서 일단 저희가 인트로에서 잡초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네. 남궁민 기자가 들고 온 책입니다. 근데 뭐 주제가 계속 그 잡초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근데 네. 뭔 얘기예요? 잡초 얘기를 왜 저희 인트로에 써주신 겁니까? 예, 오늘 가져온 책이 이름이 이제 전략가 잡초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가 잡초. 그러니까 잡초가 전략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하면 굉장히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잡초라는 애들이 엄청난 전략을 갖고 살아남은 대단한 존재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 내용 자체가.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왜 문학적으로 잡초 같은 삶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민초의 상징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나가키 히데이로라고 일본인이네. 일본인이시고 일본의 대표적인 식물학자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잡초학 전공자입니다. 잡초학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잡초학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일단 잡초를 다룬 책이 있는 게 신기했고 근데 이력이 이분이 잡초학 전공자인데다가 그 일본 식물학계의 약간 대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면은 무슨 뭐 쌀을 연구한다든지 꽃을 연구한다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만큼 대단하게 유명한 학자라고 하시고 또 이제 이분이 쓴 글이 그 일본 교과서에 나오는 게 굉장히 많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들어보면 또 나온 내용들이기도 한데 그만큼 대중적인 책을 쓰시기도 하는 유명한 그 잡초를 평생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 일본이 되게 뭐 생물도 그렇고 생물학 이런 부분도 좀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세계 2차 대전에 마루타의 영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생물학, 화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물학도 발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약간 짜잘짜잘한 막 식물 도감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왜 포켓몬이 일본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포켓몬 보면은 되게 다양한 그러네요, 식물 그러네요. 포켓몬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도 도감이야. 그것도 수집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다. 네, 그러니까 좀 수집하는 욕구가 되게 강한 것 같고, 그런 거 그러니까 맞는 것 이게 같아요. 스테레오타입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특히나 그 식물들도 그렇게 짜잘짜잘하게 왜냐면 우리가 몬스터 하면은 식물을 많이 떠올리진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뚜벅초도 있고 이상해 씨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윤상훈 기자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포켓몬이 그 오타쿠 기질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식물학에서 오타쿠 기질이라기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집하고 수집하는 욕구, 그 다음에 그 식물에 대한 관심, 뭐 그런 것 것들? 같아요. 네, 그런 그래서- 게 섞인 게 되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되게 발달한 것 그래서 같다. 객관적으로 일본이 사실 생태학,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는 나라인데 일단 뭐 동양에서 이런 현대적인 과학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길어진 거죠. 이제 뭐 수백 년의 벌써 역사, 그러니까 그런 현대과학 역사가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옛날에 말벌 취재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말벌의 전문가라고 하면 한두 분 정도 돼요. 한 분 정도. 누가 계세요? 그 경북대 교수님이 계신데 네. 그분이 말벌로는 한 분이, 왜냐면은 대부분의 벌을 연구하는 분들은 양봉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벌은 꿀을 못 만들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이 안 되는 벌이에요. 아, 돈이 안 되는 학문이구나. 네, 그러니까 보통 뭐 꿀벌을 연구하면 지원금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 사업화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말벌을 연구하는 분이 우리나라 한 분 정도라고 보통 본다는데, 근데 일본은 그냥 말벌 연구하는 게 그냥 뭐 일반인들이 많은 동아리도 막 전국에 수백 개가 있고 아, 막. 그래요? 그런 마이너한 네.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많다. 근데 그분들 수준이 거의 뭐 전문가급들인 분들이 엄청 많고 당연히 전문가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은 그런 생태학이 엄청 발달한 건 맞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일본 국왕 덴노 그 사람들 중에도 식물학 전공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아, 대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물고기 식물학 전공하는 게 좀 많았어요, 왕족 중에.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뭐 윤상훈 기자가 말한 대로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잡초학이라는 것도 그게 오타쿠 덕질을 하다가 보면 세밀한 걸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잡초학이라는 학문까지 온 것 같기도 해요, 보면. 학문 시스템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보다 좀 규모도 크고 거기는 노벨상도 되게 많이 나올 만큼 그렇죠. 약간 학문 기반이 있는,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가 막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 자체가 거기는 좀 그 기본 과학을 중시하는 뭐 맞아요.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니까. 근데 저기 잡초학이라는 게 곱씹어 봐도 잡초를 어떻게 학문으로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번에 우리 행복학 얘기할 때 우리가 뭐 그러니까요. 저도 행복학이 이거 어디 그러니까 그런 왜 생각했어요. 항상 이게 좀 너무 뭔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잡초학이 뭔 학문인가 싶어서. 근데 뭔가 잡초에도 되게 종류가 다양할 것 같다. 그쵸. 그래서 학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저는 이걸 그럼 보면서. 가장 큰 의문이 잡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 기자는? 저는 잡초는 뽑아야 되는 대상? 잡초 이렇게 정의는 생각을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세요? 잡초의 정의. 잡초의 정의. 네. 뭐가 잡초일까요? 그 자라지 않아야 할 곳에 자라서 오, 성가신 존재. 오, 굉장히 접근했어요. 그래요? 네. 네, 나는 제가 책을 읽었기 뭐라고 때문이죠. 아, 나는 풀 중에 잡초 따위는 없다. 어. 모든 풀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답하려고 했는데. 또 문과라 가지고 잡초도 식물이다. 민초들아. 그래서 뭐 그러면은 박 기자가 거의 정답에 근접을 했고 뭐 일단 얘기를 하면 학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잡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잡초가 영어로 weed래요. WEED에서 그렇죠. weed. 네. 그 위드올로지가 있는 건데 weed니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잡초스러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잡초의 기질이고 이게 명확한 정의는 없는데 네. 그 가장 널리 쓰이는 건 바라지 않는 데서 자라는 풀이라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데서 사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종류의 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풀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자라는 풀들을 모두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잡초성이라는 게 있는 말인가요? 예, 그게 학문적으로 저 있다고 정말 하시니까. 처음 들어봐요. 예. 근데 되게 사람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네. 그죠? 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라는 바라야 되는 존재가, 건데 네. 여기 나지 않았으면 바라야 되는 건데 그게 사람이 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잡초라고 하는 건 인간이랑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상원 씨가 딱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잡초라는 것 존재 자체가 인간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풀끼리 너는 잡초고 나는 중요한 풀이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인간이 바라지 않는 곳에 자라면 다 잡초기 때문에 인간이 바랄 인간이 있어야 된다.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잡초는 사실상. 이게 잡초가 주로 농사 짓는 분들이 잡초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작물 재배할 때 성가시게 자라서 그거 뽑느라 고생하시고 이런 거를 좀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 때문에 그쵸. 잡초성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닐까요? 예.
가장 큰 게 딱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어쩌면 잡초의 역사를 쓰면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농경 시대에 자라야 되는 공간에 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지 않은 공간에 이게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되게 유치원 때 기억이 있는데 그 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파트 화단에 이렇게 그 뭐 덤불 같은 것들을 조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런 덤불에 그 덤불 씨앗이 가끔 자라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식물이니까. 근데 그거를 어린 마음에 그 옆집 형이 그 저보다 한 2살 많았나? 근데 야 이거 따서 흙에 심으면 풀이 난대. 이러면서 그래 이러면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집에 가져와서는 그 부모님이 아끼는 난에다가 그걸 심어버린 거예요. 와 진짜 심하다.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났지?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그치, 부모님은. 진짜 황당하지. 이게 대체 여기 왜 난 거지? 근데 내가 거기 심었다 이러니까 야 차라리 화분을 하나 달라고 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건 잡초도 아니고 그거는 그거 부모님한테는 잡초였던 거죠. 근데 이거 엄청 철학적이다. 만약에 똑같은 씨앗이지만 엄마한테 화분을 받아서 심어서 자랐으면 걔는 잡초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난에서 자라는 바람에 걔가 잡초가 된 거잖아요. 이거 약간 우리 문과라서 그런가요? 엄청 좀 철학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다라는 거를 그때 저는 그쵸. 깨달았던 맞아요. 거를 그 되게 어릴 적 기억인데 그게 처음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그 원하지 않는데 심으면은 그 잡초라는 게 영양분을 빨아먹는구나. 그쵸. 그때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또 보면은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땅에 있는 그 영양분을 먹고선 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잘 자라 우리가 그걸 먹고. 그러니까 인간이 농사 지은 걸 대략 한 1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인간이 잡초랑 함께한 것도 10,000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잡초라는 거는 그리고 인간이 점점 반경을 넓혀왔잖아요. 뭐 점점 그 전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그 과정을 따라서 잡초도 전 세계에 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잡초는 약간 우리가 원치 않는 벌레 같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 네. 있겠네요. 마치 쥐나 벌레 같은 게 우리를 따라서 사는 것처럼 바퀴벌레 같이. 네, 그런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성가신 존재지만 어쩌면 그러니까 잡초는 인간이 없으면 잡초도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책에서는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잡초를 뽑지 않는 거라고 하거든요. 안 뽑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그게 엄청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두 분 잡초 뽑아봤어요? 잡초 뽑아봤나요, 박 기자? 저는 아버지가 집에서 어릴 때부터 분재를 아, 기르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집인가? 굉장히 멋있는데? 분재? 그 작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있는 집이신가 보다. 그렇게 해서 되게 막 아버지가 핀셋으로 이렇게 뽑았던 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거- 작으니까. 이게 드라마 회장님들만 하는 그러니까 거. 진짜 회장님들 그거 우리 기생충에서 수석 같은 거 그거 그러니까. 하는 거 비슷한 춤이 아닌가요? 핀셋으로 막 풀 이상한 거 자란 걸 뽑으시던 그런 와. 기억이 있어요. 회장님 딸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냥 갑자기 베란다에서 우리 베란다에서 우리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막 갑자기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이게 끝나면 아가씨 기사님 와 이러면서.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가 마이바흐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상환 씨는 뽑았을 수 있겠는데 아유, 군대에서 뽑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초기 근데 저도 사실 행정병이긴 했는데 행정병이었지만 말년에는 제가 밖에 나가고 싶어서 제초를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보직이 그 탄약고를 관리하는 그럼 열심히 뽑아야지. 그럼 열심히 왜냐면 탄약고에 풀이 나면은 불이 붙잖아요. 맞아요. 그 불이 붙으면은 맞아요. 탄약고 전체가 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제초도 이렇게 막 그 풀을 몇 센치 이상 못 자라게 하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잡초를 관리했습니다. 그 얼마 몇 달에 한 번 뭐 몇 주에 한 번 이렇게 아니 그게 일과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과고 매일매일 맞아요. 벌목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제초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벌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살아있는 모든 걸 다 없애는 게 나무를 배워본 적 없죠, 박 기자. 없죠. 전기톱으로 나무를 배워서 전기톱도 써봤어요? 전기톱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중사 상사분들이 해주고. 전기톱을 쓰고 이제 밑에 병사들은 그 통나무를 날라야 돼. 그러니까 진짜 자기 허리보다 더 굵은 엄청나게 큰 나무 토막을 옮겨서
다른 데 놔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걸. 이게 남자들은 군대에서 잡초를 뽑는 게 거의 주업무거든요. 여름에 잡초 뽑고 겨울에 눈 치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군대에서 엄청 뽑고 저 포병에서 엄청 뽑고 농활 가서도 제가 뽑아봤거든요. 진짜 열심히 뽑아봤는데 농사까지 지었으니까. 근데 그래야지 잡초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안 해야 잡초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인간은 아직도 그러니까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러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잡초하면 엄청 강하고 끈질긴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뽑아도 계속 생기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잡초는 사실은 엄청 연약하고 약한 친구예요. 그 식물계 사이에서는 별로 뭐 경쟁력도 키도 작고 뭐 누구랑 경쟁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빈 운동장이 있다고 쳐요. 그 군대로 치면은 막사 주변에 운동장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방치하면은 금방 잡초가 확 자라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죠. 맞아요. 그냥 왜 우리 재건축 들어간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잡초 무성한 거 그렇죠,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잡초 냅두면 역시 생긴다 싶은데 그걸 조금 지나면은 조금 더 키 큰 풀들이 자라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잡초 위를 덮어요. 근데 잡초도 당연히 광합성하라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빛을 못 받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죽는구나. 근데 그런 다음에 더 큰 나무까지 자라게 돼버리면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럼 키가 작은 잡초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산에 보면 풀러 보이지만 산 등산할 때 보면 그 나무들 밑에 보면 그냥 나뭇잎만 있지 풀이 별로 없잖아요. 의외로. 그쵸. 네. 밑에 다 흙이잖아요. 그냥 그쵸? 토토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무들이 무성해지면은 밑에 풀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오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이걸 빛을 못 보니까요. 그 빛을 못 보니까 얘네들 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천이라고 한대요. 그 학문적 용어로. 천이. 그러니까 이런 맨 땅에서 이런 무성한 풀이 되는 걸 천이 과정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낮은 잡초가 자랐다가 좀 키 높은 풀이 자란 다음에 무성한 나무가 되면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숲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숲에서는 오히려 잡초가 자랄 수 없대요. 숲에 있는 그런 큰 식물들이랑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는 한마디로 인간이 자꾸 그거를 다 거기를 맨 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생긴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키 큰 잡초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더 기다리면 걔네들보다 센 애들이 자꾸 생기는 나무가 거예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아니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잡초의 정의가 일단 나면 안 되는 곳에 나는 풀인데 그런 풀들 중에서 진짜 별의별 풀들도 다 있고 그 모든 잡초가 다 연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잡초의 제거법으로 냅두라고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잡초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랑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꾸 그 환경을 맨 땅으로 자꾸 만들어 주니까 그 틈에 산다는 거죠. 인간이 거스르는 네. 자연 뭐 이런. 인간이 오히려 그걸 자꾸 초기화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잡초는 초기에만 살 수 있는 애인데 원래 자꾸 인간이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계속 초기에 있는 애들밖에 그쵸. 못 보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면은 그 군인들이 이거 다 풀베기 같은 거 하는데 저가 군대에 있을 때 있던 부대가 옮겨갔거든요. 이사를 갔거든요. 네. 옛날 부대로 오니까 거의 이제 숲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실제로 진짜 나무 같은 것도 막 자라고 높은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냅두면 이제 잡초들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다. 그러고 보면은 저희가 잡초를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는 것들이 다 항상 뭔가 시멘트 바닥이나 보도블록에서 중간중간 그 사이에 올라온 풀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풀베기를 하지 않아야지 뭐 잡초가 사라지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없애려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랑 어떻게 공존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우리가 자꾸 1년 끝나면 또 땅 갈아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그걸 리셋을 계속 해주는 게 그렇다는 거고. 농사 지어본 사람처럼 얘기하네요. 제가 뭐 농활 한 번 경력이 있습니다. 농활 그것 좀 한 거 맞아. 며칠 갔어요? 며칠? 2박 3일 갔다 2박 3일 가가지고 거의 무슨 10년 농사 이 지은 사람인 줄 정도면 알았네. 뭐 충분한 경험이지 않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땅을 갈아엎으면 잡초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잡초는 그러니까 오히려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데에서만 자라는 애들이다. 오히려 이렇게 풍족하고 하는 데서 자라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애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싸우지 않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서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그러니까 네. 서로 침범하지 말고 살자. 왜냐하면 소나무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는 다 자기가 빛을 받기 위해서 막
몸을 비틀어서 햇빛 쪽으로 그쵸. 나가고 그런 식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그쵸. 건가 보다. 되게 착한 애들. 착한 애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오늘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얘네들은 잡초같이 산다는 게 뭔가 세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피해가고 강자가 있으면 그냥 싸우지 않고 피해서 자라고 그러니까 약자를 자처하는 뭐 그런. 그렇죠. 거네요. 여기서는 어찌 보면은 뭐 경쟁을 피해 도망친 도망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옛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 감성이 잡초를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게 뭐 즐기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뭐 그쵸.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우리가 나눠서 뭐 이렇게 뭐 고루고루 프롤레타리아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고만고만하게 살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좋았을 뭐 그럴 수도 수도 있겠다.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게 잡초가 도망자 같고 약자 같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그죠. 그냥 뭐 시멘트 사이든 뭐 보도블록 사이든 거기가 잘하기 좋은 데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 그러니까 더 이상 강자가 들어오진 못하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하는 식으로 버틴다. 누굴 막 잡아먹고 이기는 애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잡초가 되게 연약한 존재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은 되게 위태롭고 어떻게든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되게 저기 남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인간이 그런 환경을 조성한 건지도 몰라고 잘 남은 거죠. 네, 남은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은 건지 좀 이유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책 제목이 전략가 잡초니까 네. 잡초에게 뭔가 전략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진짜 전략을 잡초한테 배우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저는 근데 이 책이 약간 그 올해 책 후보가 될 만큼. 아, 그래요? 네. 정말요? 뭐 재밌어요. 그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략을 하나씩 얘기 말씀을 드려보면 네. 첫 번째 전략이 인내심이에요. 잡초의 전략 1 인내심.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뭐 이게 뭐 비속어긴 하지만 존버라는 말 요즘이 아니라 뭐 많이 쓰잖아요. 몇 년 됐죠. 네, 몇 년 됐잖아요. 존버가 무슨 뜻이죠? 이거 저희 듣는 40대 50대 청취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존버가 방송용 용어가 절대 안 되긴 하는데 네. 뭐 존머하게 버틴다. 존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버틴다는 열심히 뜻이죠. 버틴다는 거죠. 이게 그 얼마 전 작고한 이회수 선생이 만든 말인데. 아, 그렇죠. 네, 고 이회수 선생이 만든 말인데 버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인내심, 버티기. 근데 이게 잡초랑 딱 맞는 게 우리가 보면 잡초들은 진짜 여름만 되면 그냥 비집고 나오니까 얘네들은 참 지독하게 튀어나온다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잡초의 대부분은 땅 속에만 있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속에 있어요? 땅 밑에 숨어서 때를 보는 건데 어머. 이걸 휴면이라고 해요. 얘도 휴면을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왜 컴퓨터 꺼놓을 때 보통 휴면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휴면으로 있는데 이게 또 그 연구의 성지 영국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영국에서 연구를 해봤대요. 이게 가로 세로 1m짜리 그 밭에 가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런 그 잡초 씨앗들을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씨앗을 세는 단위가 립이라네요. 1립, 2립, 립. 네. 씨앗 하나가 네, 한 개. 뭐 우리는 개라고 할까요? 근데 그 1제곱미터 안에 몇 개가 나왔냐면 75,000개 잡초 씨앗이 나왔다는 야,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안에도 수많은 잡초의 씨앗들이 튀어나갈 때를 노리면서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면서 숨죽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웃긴 게 그래요. 뭐 겨울잠 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거부터 들으면서 되게 매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미가 왜 여름 한때만 뭐 8년 기다렸다가 한 번 튀어나온다고. 얘들이 뭐 진짜 지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식물인데 어떻게 이런지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언제 나와야 될지를 어떻게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가라 그러면 마치 우리는 왜 머리를 써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걸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얘네가 지능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튀어나갈 때를 이제 그러면 그 최적의 시기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알 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빛이에요. 빛. 빛? 빛? 네. 얘네가 빛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빛이 따뜻해지면 나온다 이게 아니라 의외로 잡초의 씨앗들 그러니까 종자라고 하는데 얘네들 중에는 빛에 반응하는 씨앗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빛을 받았을 때 그걸 반응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광학 센서?
광학 센서가 있는 거죠. 오, 딱이죠. 그래서 이런 빛을 받아서 피는 애들의 광 요구성이 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빛을 요구하는 성질이 있다. 광 요구성이 있는 종자가 꽤 많은데 이게 우리가 빛은 뭐 우리 눈엔 그냥 밝게만 보이지만 그죠.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이게 빨주노초파나 뭐 이렇게 빛을 섞으면 아니면 그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나 네. 그거를 빛이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색이 있다고 맞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식물들이 다 이거를 흡수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식물 대부분이 녹색이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식물들이 그 거기서 빨간색이랑 파란색 흡수한대요, 식물들이. 그러면 보통 우리가 빨강, 파랑, 초록 얘기하는데 두 가지는 흡수를 하고 초록은 흡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다 초록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죠. 근데 뭔가 모든 이게 약간 씨앗이 다 그렇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빨간색을 흡수를 하는데 네. 근데 얘네들이 흡수를 못하는 것 중에 원적색광이라고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빨간색인데 원적색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나뭇잎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요. 네, 그것도 그냥 신기하다. 관통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은 흡수하는데 원적색광은 흡수를 못한대요. 원적색광은 무슨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문과 세 명이 다 모여서 문과다. 열심히 적색인데 제가 열심히 검색도 해봤는데 네. 잘 뭐, 이해를 못했죠. 네, 원적색광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게 뚫고 문과의 지나가는 한계다. 네. 근데 그 신기한 얘가 근데 잎을 뚫고 지나가는데 네. 신기하다. 근데 씨앗의 입장에서 원적색광이 자기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색광은 안 오는데 원적색광만 오면 그 말은 어떤 나뭇잎이 빨간색은 먹고 원적색광만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절대 그 싹을 안 핀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머리 위에 잎이 있다는 의미니까. 아 그럼 자기가 햇빛을 못 받는다는 거니까. 와 코딩이 돼 있는 거구나. 어머. if 원 그치, 그치. 적색광 막 이러면은 아. 슬립 약간 이런 거네. 그럼 그 밑에 있어서 안 올라왔을 때 본인이 뚫고 올라가는 거네요? 그랬는데 만약에 적색광도 온다. 그 말은 위에 나뭇잎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싹을 핀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경쟁력 없는 거니까. 아 신기하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진화나 생물학 얘기 들을 때 네. 아니 뭐 그럼 걔가 무슨 뭐 진짜 말 그대로 센서가 있고 무슨 CPU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는데 그냥 막 아무 때나 피는 놈도 있고 그냥 원적색광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피는 놈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폈는데 죽는 거죠. 이런 애들은 펴면 그 나무에 가려져서 그냥 죽는 거고 그냥 우연찮게 얘네들 원적색광이 있으면 안 피는 놈들만 눈치 좋게 살아남아가지고 모든 잡초들이 이제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약간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산물인 얘기하는 거예요. 거예요. 진화론이네요. 그런 애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온 애들의 전략이 그런 광요구성으로 나오는 거다. 아, 되게 과학적이네요. 생각보다 이게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처럼 이런데 사실은 적자 생존의 그쵸. 원리에 따라서 음.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지. 예. 그런 식물들이 거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 같아가지고 그니까요. 엄청 그러니까 이게 왜 책이 전략에 들어간지 알겠네요. 그니까요. 있다니까요. 들어. 생존 전략이네. 네. 그러면 다른 식물은 안 그러고 잡초만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물들도 그런데 잡초는 엄청 낮은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게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상원 씨가 말한 것처럼 생존 전략이네요, 진짜. 그렇죠. 상원 씨가 말한 것처럼 소나무처럼 막 이렇게 막 몸을 비집고 막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뭐 피고 자기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잡초는 그냥 싹을 튀는 순간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얘한테는 그러니까 총알이 한 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총알이 한 발밖에 없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좋은 게 그러니까 끝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종자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막 투자할 때 막 한때 매수 버튼 누르지 말라고 하는데 막 본능적으로 누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최적의 타이밍이 오는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린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기를 자기네들이 최적의 환경을 정하고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뭐 인간은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나야 되는 거니까 뭐 이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지 뭐 성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지를 정할 수가 없는데 정하고 나서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식물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기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인간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인간도 비슷한 게 투자도 또 비슷하죠. 예를 들면 아파트 사는 것도
아파트 사는 것도 예를 들어 돈이 있어도 언제 이 매수 계약서를 쓸지는 최적의 타이밍을 보고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생존 문제에 있어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 아예 생명의 탄생이 있어서. 근데 얘도 이미 탄생은 한 거죠. 종자 자체가 어쨌든 탄생은 한 거지. 근데 뚫고 나오는 그쵸. 거잖아요. 종자가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있죠. 뭐 우리 그 해바라기씨 구워 먹잖아요. 문과라 죄송합니다. 종자가 죽을 수 있냐뇨. 이거 농식물학자분들이 들으시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씨앗은 이게 씨앗이 생물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씨앗이지. 그 씨앗 혐오를 멈춰주세요. 씨앗도 그 얼마나 힘들게 살고 그거 잘못하면 해바라기 씨앗 돼가지고선 볶아지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은 풀로 나오면 안 죽나요? 100%의 확률로 그렇지 살아요? 않죠. 왜냐면은 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나무가 더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덮을 수도 있으니까 얘네도 그냥 절대 녹록지 않죠. 우리도 뭐 누구나 주식 살 때는 지금이 타이밍이다 해서 사지만 그렇죠. 뭐 그렇나요? 뭐 다음날 되면 또 아니게 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버틴다.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얘네 머리가 좋아서 버틴다기보다는 그런 애들만 살아남은 게 지금의 잡초들이다. 되게 전략적이네요. 그 뭐 햇빛 말고 이렇게 다르게 영향을 주는 거는 없나요? 또 있는 게 그 잡초 생장의 3요소가 뭐 식물의 3요소일 수 있죠. 물, 온도, 산소래요. 아 이거 생물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산소나 물은 뭐 상식적이죠. 우리 왜 그 씨앗들 막 몇 년씩 두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물에 넣으면 왜 과학 실험실 해보면 막 자라잖아요, 싹 나고. 근데 신기한 게 그 온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온도라고 하면은 그냥 식물들이니까 따뜻해지면 바로 올라오겠네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얘네들이 어느 온도가 넘어서도 꽤 며칠 기다린대요. 어느 정도 며칠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간을 보는 거구나. 간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겨울에도 가끔 요즘 왜 이렇게 따뜻해 할 때 있잖아요. 이상 기후가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눈치 없이 싹 피우면은 겨울 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온도가 넘어도 좀 이거 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확실히 봄이 왔다 하면은 그때 이제 싹을 피운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에 최적화된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능.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모로 그렇게 쉽게 막 대놓고 마구마구 퍼뜨리는 게 아니다. 잡초들도 자세히 보면은 그런 생존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뭐 계속 인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묵묵히 시간을 보고 좀 기회가 왔다 싶을 때 너무 경솔하게 지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걸 묵묵히 보는 거를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면. 존버처럼?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잡초가 한 번에 뭔가 싹을 틔우지 않고 대부분이 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게 우리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아까 뭐 7만 5천 개들이, 그러니까 그 10개의 잡초가 나와도 그 밑엔 7만 5천 개 그 잡초 후보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 학자들이 이제 시드뱅크라고 한대요. 시드가 그 씨앗이잖아요. 씨앗. 뱅크 은행이니까 네. 종자 은행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종자 은행이다. 그러니까 잡초라는 게 아주 후 없이 긴 세월을 약한 존재인데도 버틴 이유는 그렇게 땅 밑에다가 그 은행을 두고 버티면서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왜 옛날에 저 기억나는 게 군 생활하면서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이렇게 뽑는데도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 밑에 대기하고 있어서 나오는 밑에 거예요. 이미 수백 배 그 후보 잡초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뽑으면 쟤 뽑혀 나갔다. 그럼 이제 내 차례네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또 나오는 거구나. 또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와의 싸움은 애초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있으니까 땅 속에서 존버를 하는 씨앗처럼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잡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과학적 원리를 탐구를 해보면 또 뭔가 배울 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잡초학이 있는 게 조금 듣다 보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저도.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할 만한 지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재밌어요. 행복학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러다 진짜 서은국 교수님 나옵니다. 이러다가. 제가 제발 서은국 나와주세요. 교수님 좀 섭외를 섭외 한번 제가 해보면 섭외해주세요. 좋겠어. 우리 한번 혼도 좀 나고 너네 우리 행복을 알려줘봐 하면서 딱 나오시면.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1부는 여기까지 하고, 그 생각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2부에선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한번 잡초의 전략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2부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잡초가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네. 대한 전략.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남궁민 씨랑 박세영 기자랑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